서방님, 진정 이것이 저를 위한 것입니까? 자네가 죽어야 우리 가문이 살고 내가 사네. 천둥 소리가 대지를 찢어발기는 밤이었다. 우르릉, 쾅,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번개는 양반가의 기와 지붕을 창백하게 비췄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바닥을 때렸다. 방 안, 희미한 등잔불 아래 설아는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남편, 박진태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가 내민 칠칠치 못한 칠기 잔 속에는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부인, 어서 들게. 자네의 고통을 덜어줄 약이라네. 진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약이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 아니라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독약이라는 것을. 서방님, 진정 이것이 저를 위한 것입니까? 설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진태는 대답 대신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 그 비릿한 미소, 10년을 함께 산 사내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고 잔인했다. 자네가 죽어야 우리 가문이 살고 내가 사네. 저기 문 밖에서 기다리는 초희. 내문이도 이제 방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방문 밖으로 비치는 그림자, 진태가 새로 들인 척. 초희가 비릿한 웃음을 삼키며 서 있었다. 설화는 차가운 방바닥을 짚었다. 손톱이 장판을 긁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드득, 드드득.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세월이 얼마인데. 제 친정의 재산으로 당신의 관직을 사고 이 기와집을 세웠거늘. 시끄럽다. 진태가 갑자기 설화의 멱살을 잡아챘다. 그의 거친 손길에 설화의 비단, 저고리가 찢어졌다. 진태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광기가 가득했다. 네, 친정은 이미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와 매문지가를 당했다. 이제 너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야. 죽어라. 죽어서 귀신이 되든 말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진태는 억지로 설화의 입을 벌리고 검붉은 액체를 들이부었다. 꿀컥, 꿀컥,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는 불덩이 같았다. 위장이 뒤틀리고 심장이 조여왔다. 설화는 바닥을 뒹굴며 피 섞인 침을 뱉어냈다. 눈앞이 흐려지고 등잔불이 가물거렸다. 치. 등잔에 기름이 닿았는지 불꽃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진태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신은 뒷산 우물에 던져라. 짐승이 파먹게 두면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다. 설화의 의식은 점점 멀어졌다. 차가운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자신의 몸이 거친 가마니에 쌓여 어디론가 끌려가는 감각만이 남았다. 박진태, 내 놈이 어찌. 질척이는 진흙 바닥에 몸이 긁히는 감각. 빗물이 입안으로 스며들었다. 비릿한 흙냄새와 피냄새가 섞였다. 무거운 신형이 깊은 우물 바닥으로 추락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폐부로 물이 차오르고 의식의 마지막 끈이 놓이려는 찰나. 설화는 보았다. 우물 입구 위로 비치는 번개빛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웃고 있는 진태와 초희의 실루엣을. 죽어도 잊지 않으리라. 내 혼이 갈기갈기 찢겨 가루가 된다 해도 너희의 목을 조르러 돌아오리라. 1년 후 박진태의 집안은 번창했다. 설화의 친정 재산을 모두 가로챈 그는 도성에서도 손꼽히는 재력가가 되었고 초이는 정실부인 행세를 하며 호사를 누렸다. 하지만 오늘은 설화의 첫 기일이었다. 아이고, 무서워라. 대감님, 꼭 오늘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초희가 화려한 비단, 소매로 입을 가리며 투덜댔다. 진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죽은 자의 원혼이 붙으면 사업에 좋지 않다더군. 대충 형식만 갖추고 치워버려라. 그때였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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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대문 밖에서 기이할 정도로 규칙적인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다. 하인이 문을 열자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진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으며 마당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다. 강렬한 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 그것은 1년 전 자신이 독살하고 우물에 던졌던 설화의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아니, 똑같았다. 서방님, 제가 너무 늦었나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같았다. 히. 초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진태의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너는 누구냐? 설아는 분명히 설아라니요. 저는 이 근처로 새로 이사 온 과부 백시 바라고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는데 혹시 제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것입니까? 여인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고요했다. 진태는 마른 침을 삼켰다. 분명 설화는 죽었다. 자신이 직접 확인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 이리도 닮았단 말인가. 제사상을 차리고 계셨군요. 기왕 이렇게 된 것, 제가 돕게 해주십시오. 죽은 안 사람을 위한 상차림. 제가 아주 잘 알거든요. 여인이 마루 위로 발을 올렸다. 물에 젖은 버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검은 물자국이 남았다. 질척, 질척. 그 소리는 마치 1년 전 우물 속으로 가라앉던 설화의 시신이 다시 걸어 나오는 소리와도 같았다. 진태는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갈등했다. 여인의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면서도 그녀가 입은 옷의 재질이나 장신구가 예사롭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그래, 백부인이라 했소. 들어오시오. 진태의 허락이 떨어지자 여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박진태, 이제 시작이다. 내가 차려주는 제사상을 내가 직접 받아먹어 주마. 방 안으로 들어선 여인의 뒤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열려있던 문을 거칠게 닫았다. 이제 아무도 나갈 수 없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연극이 끝나기 전까지는 쾅 거칠게 닫힌 문틈 사이로 바깥의 비바람 소리가 잦아들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벽 위에서 춤을 췄다. 흑, 흑. 초이가 옷깃을 여미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의 시선은 문가에 서 있는 여인 백소연백씨 부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얼굴에 박혀 있었다. 박진태는 마른 침을 삼켰다. 닮았다. 너무나도 닮았어. 1년 전 자신이 우물에 던져버린 전처 설화. 물에 퉁퉁 불어터져 죽었을 그 여자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다. 하지만 눈앞의 여인은 살아있다. 숨을 쉬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백 부인이 젖은 치맛자락을 우아하게 걷어 올리며 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잠시 피하려 했을 뿐인데 본의 아니게 귀한 제사를 방해한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매끄러웠으나 그 끝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진태는 억지로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다. 그는 양반이다. 이런 미신 따위에 휘둘려 채통을 잃을 수는 없었다. 아니요. 과객을 내치는 법은 없는 법. 헌데 부인은 어디서 오신 유신지
진태의 물음에 백부인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송도, 개성에서 포목과 소금 장사를 크게 하던 백간의 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남편이 남긴 상단을 정리하여 고향 산천을 유람하던 중이었지요. 이 마을의 기운이 좋아 터를 잡을까 하여 들렀습니다. 소금과 포목이라 진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탐욕이었다. 송도의 거상이라면 그 재산이 어마어마할 터 공포심이 스멀스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돈 냄새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근방의 큰 기와집을 알아보시겠구려. 예. 재물이야 넉넉하니 가장 크고 좋은 집을 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백부인은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방 한 구석에 초라하게 차려진 제사상이었다. 말라비틀어진 대추 몇 알, 색이 바랜 북어 한 마리, 그리고 먼지 쌓인 촛대, 억만금을 가져다 준 전처에 대한 예우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흉물스러운 상차림이었다. 백부인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제사상이 참으로 소박하군요. 고인께서 생전에 검소함을 즐기셨나 봅니다. 비꼬는 듯한 말투였으나 진태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초이가 발끈하며 나섰다. 죽은 사람 밥상에 뭐 그리 대단한 걸 올린단 말이오. 산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세상에. 초이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백부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요. 산 사람이 중요하지요. 허나 백부인은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뻗어 삐뚤어진 베스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이 댁의 가풍은 잘 모르겠으나 보통 제사상의 배는 머리 쪽으로 놓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소매 안에서 주머니를 꺼내더니 붉은 곶감 몇 개를 꺼내 상 위에 올렸다. 주근이가 생전에 단 것을 좋아했다면 저승 가는 길에 배라도 옅지 말라고 곶감 정도는 올려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순간 진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화는 생전에 곶감을 유난히 좋아했다. 가을이면 처마 밑에 감을 깎아 매달아 놓고 그것이 마르기만을 기다리며 아이처럼 웃던 그녀였다. 당신, 그걸 어떻게? 진태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백부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그저 제 주머니에 있던 간식입니다. 비에 젖지 않아 다행이군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것이 당기더니 아마도 이댁 마님께서 드시고 싶어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나 봅니다. 타이밍 좋게 천둥이 다시 울렸다. 초이는 비명을 지르며 진태의 팔에 매달렸다. 대감님, 저 여자 내보내요. 기분 나빠 죽겠어. 꼭 귀신 들린 여자 같잖아. 채통 지키거라. 손님 앞에서 무슨 망발이냐. 진태는 초이를 뿌리치며 호통을 쳤지만 그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이했다. 하지만 눈앞의 여인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돈 많은 과부. 진태는 머리를 굴렸다. 이 여자를 잘만 구슬리면 그녀의 재산을 이용해 더 큰 한양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죽은 설화 따위가 대수인가. 산 사람의 돈이 먼저다. 부인, 내 처가 겁이 많아 실례를 범했소. 비도 오는데 술이라도 한잔하며 몸을 녹이시지요. 진태는 서둘러 술상을 봐오라며 하인들을 불렀다. 잠시 후 주안상이 들어왔다. 백 부인은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 진태가 따라주는 술을 받았다. 술잔에 술이 차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런데 부인, 송도에서 오셨다니 하는 말인데 혹시 관가와도 연이 닿으시는지요? 진태가 본색을 드러내며 물었다. 백 부인은 술잔을 입에 대지 않고 그윽한 눈빛으로 진태를 응시했다. 돈이 길을 만들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돈으로 귀신도 부린다는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허허,
호탕하시군요. 맞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지요. 진태는 기분이 좋아져 자신의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다. 생선 비린내 같기도 하고 오래된 흙탕물 냄새 같기도 한 악취였다. 초이가 코를 찡그렸다. 대감님,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요? 꼭 썩은 물 냄새 같은. 무슨 소리냐. 비가 와서 흙내음이 올라오는 게지. 진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백 부인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우물, 아닙니다. 그냥 이 댁의 우물 물맛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깊고 차갑고 무엇이든 보관하기 좋은 우물 말입니다. 초이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다. 사기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너 알고 있지? 다 알고 온 거지. 초희가 핏발 선 눈으로 백 부인을 노려보았다. 진태 역시 안색이 창백해졌다. 우물. 설화의 시신을 유기한 그곳.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진태와 초희. 그리고 시신을 처리한 머슴놈뿐이었다. 백 부인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부인, 왜 그리 놀라십니까? 제가 말실수라도 했는지요? 옛말에 우물이 깊은 집은 재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여 덕담을 건넨 것뿐인데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천진난만하여 의심하는 쪽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지경이었다.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초이의 어깨를 감쌌다. 이 사람이 요즘 기력이 쇠하여 헛소리를 자주 하오. 신경 쓰지 마시오. 진태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백부인. 아니서라는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그래, 공포에 떨어라. 너희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그 냄새는 짙어질 것이다. 사실 그 냄새는 설화가 옷자락 끝에 몰래 묻혀온 이끼와 썩은 진흙의 냄새였다. 1년 전 자신이 죽어가며 맡았던 그 우물 바닥의 냄새를 재현하기 위해 며칠을 공들여 만든 향이었다. 밤이 깊었군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백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태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비가 그치면 다시 오겠소. 내 사업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구려. 물론이지요. 자주 뵙게 될 겁니다. 아주, 자주요. 아주. 백부인이 방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그녀의 얼굴 위로 기괴한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일그러진 얼굴, 터져 나온 눈알, 물에 젖어 늘어진 머리카락. 진태는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볐다. 다시 보았을 때 그곳에는 단아한 백 부인의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뒤 방 안에는 여전히 비릿한 물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진태가 앉아있던 방석 옆, 아무도 앉지 않았던 자리에 선명하게 찍힌 젖은 발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진태는 그 발자국을 보며 얼어붙었다. 이 방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은 사람은 자신과 초이, 그리고 백 부인뿐이었다. 백 부인은 분명 마른 버선을 신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 젖은 발자국은 누구의 것인가?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눈물처럼 끊임없이 우르르쾅 천둥 소리와 함께 진태의 집기와 지붕 위로 검은 까마귀 떼가 날아들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다. 새벽닭이 울었지만 박진태의 집에는 아침이 오지 않았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으나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다. 진태는 빼탄 눈으로 아랫목을 노려보고 있었다. 박박, 쓱싹, 하인이 거친 솔로 장판을 문지르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더 세게 문질러라. 이놈아, 밥 먹고 하는 짓이 고작 그거냐?
진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인 억쇠는 울상을 지으며 땀을 뻘뻘 흘렸다. 나으리,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요. 이건 때가 아니라 마치 나무 밑에서 베어 나오는 것 같습죠. 억쇠의 말대로였다. 어젯밤 백소연, 설아이 다녀간 뒤 남겨진 젖은 발자국. 처음에는 단순히 물기인 줄 알았으나 걸레로 닦아내고 불을 떼어 말려도 그 자국은 선명한 검푸른 색을 띠며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발로 그 자리를 꾹 누르고 서 있는 것처럼. 에이, 재수 없는 것들. 진태는 곰방대를 집어던졌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백자 항아리가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그 소리에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초이가 뛰쳐나왔다.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곱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대감님, 나 못 살아요. 이 집에서 못 산다고요. 초이가 진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아침부터 또 왜 이리 호들갑이야. 부엌에 가보세요. 아침상을 차리려는데 쌀독에서 초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진태는 인상을 찌푸리며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부엌 문을 열자마자 역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마치 며칠 묵은 생선 내장이 썩는 듯한 냄새였다. 진태는 코를 틀어막고 쌀독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얀 쌀이 가득해야 할 독 안에 검붉은 흙탕물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둥둥 떠 있는 것은 사람의 머리카락 뭉치였다. 진태는 뒷걸음질치다 솥뚜껑을 밟고 넘어졌다. 엉덩방아를 캔는 고통보다 공포가 더 컸다. 이게 무슨 변괴란 말이냐. 그것은 1년 전 설아의 시신을 묶을 때 썼던 머리카락 매듭과 똑같았다. 우물 속에서 썩어가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찌 쌀독에 들어있단 말인가. 누가 장난을 친 게야. 억쇠, 이놈, 내 놈이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았느냐. 진태는 애구는 하인에게 화풀이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 시각 마을 장터 설아는 백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최고급 비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인들이 굽신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백부인. 이번에 들어온 당나라 비단입니다. 색깔이 아주 곱지요. 색이 너무 가볍군요. 저는 좀 더 묵직하고 깊은 색을 원합니다. 마치 심 같은 검푸른 색 말이죠. 설아의 말에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녀가 내미는 은자소직을 말을 보고는 입이 귀에 걸렸다. 설아는 비단 가게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쌀독에 흙탕물과 머리카락을 넣은 것은 지난밤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다. 죽은 자의 귀환을 믿게 하려면 일상 가장 깊숙한 곳부터 파괴해야 한다. 밥을 짓는 쌀독, 잠을 자는 안방, 안전해야 할 집이 공포의 공간으로 변할 때 인간의 정신은 가장 빠르게 무너진다. 박진태, 이제 밥알 하나 넘기기도 힘들 것이다. 그때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한 사내가 보였다. 헝클어진 갓, 초점 없는 눈동자. 박진태였다. 그는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설아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그녀는 표정을 싹 바꾸고 우아한 자태로 진태에게 다가갔다. 어머, 박대감님 아니십니까? 진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백부인의 화사한 얼굴을 보자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수치심을 느꼈다. 아, 백부인, 장을 보러 나오셨소. 예. 집안을 꾸밀 물건들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대감님 안색이 몹시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우환이라도 있으신지요? 백부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진태는 차마 쌀독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양반 체면에 귀신 타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니요. 그저 밤잠을 좀 설쳤을 뿐이요. 잠을 설치셨다. 혹시 꿈자리가 사나우셨나요? 아니면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왔다거나. 진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요? 백부인은 부채를 펼쳐 입가를 가리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제가 송도에 있을 때 신통하기로 유명한 만신 무당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깨너머로 들은 풍월입니다만 사람의 얼굴에는 그 집안의 기운이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지금 대감님 미간에 검은 물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물기운, 예. 익사, 그스한 원혼이나 물과 관련된 부정이 탔을 때 나타나는 징조지요. 혹시 최근에 물가에 가셨거나 우물을 잘못 건드린 적은 없으신지요? 정곡이었다. 진태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 정말 영험한 기운이 있는 것인가? 진태는 주위를 살피고는 백부인을 골목 안쪽으로 이끌었다. 부인, 실은 내 집안에 괴이한 일이 끊이지 않소. 방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히고 쌀독에서 흉측한 것이 나오고 내 처는 공포에 질려 미치기 일보 직전이오. 진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털어놓았다. 백부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군요. 원한이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이대로 두면 대감님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굿이라도 해야 하오? 아니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하오? 백부인이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다. 원한이 깊은 귀신은 요란한 구판을 싫어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오히려 화를 돋을 뿐이지요. 이럴 때는 침묵의 제사, 쉰모지를 지내야 합니다. 침묵의 제사, 예. 오직 당사자, 즉 대감님과 그 원혼만이 아는 물건들로 상을 차려 조용히 달래야 합니다. 남의 손을 빌려서도 안 되고 무당을 불러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대감님의 정성으로만. 설화의 눈빛이 기이하게 빛났다. 그것은 먹잇감을 덫으로 유인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제가 그 방법을 좀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송도에서 큰 상단을 운영할 때 억울하게 죽은 일꾼들의 원혼을 이 방법으로 달래주어 큰 돈을 벌었거든요. 돈을 벌었다는 말에 진태의 귀가 번쩍 뜨였다. 공포는 잠시 뒤로 물러나고 탐욕이 고개를 들었다. 알려주시오. 내 후하게 살해하리다. 백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살해는 필요 없습니다.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자, 여기 적힌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대감님께서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기괴한 목록들이 적혀 있었다. 우물 바닥에 있기, 햇빛을 보지 못한 짙은 녹색일 것, 은장도, 녹이 쓸어 날이 묻은 것, 검은 닭의 피, 벼슬이 붉지 않은 수탉의 것, 깨진 거울 조각, 자신의 얼굴이 온전하게 비치지 않는 것, 이것들이 다 무슨 의미요? 진태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끼는 차가운 물속에 있는 원혼의 이불이요. 은장도는 끊어진 인연을 의미하며 닭의 피는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고 깨진 거울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흐리는 물건입니다. 백부인의 설명은 그럴싸했다. 사실 이는 모두 민담에 나오는 저주나 앵마기의 변형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진태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렸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다. 은장도 설화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그리고 진태가 그녀를 위협할 때 빼앗아 던져버렸던 그 물건. 이끼. 그녀가 수장된 우물벽에 붙어 있던 것. 이것은 귀신을 달래는 상이 아니었다. 진태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 현장을 다시금 답습하게 만드는 기억의 고문이었다. 오늘 밤 자시즈지, 밤 11시. 아무도 없는 사랑방에 이 상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향을 피우지 말고 촛불 하나만 켜둔 채 절을 올리십시오. 귀신이 와서 흠양심영 하고 나면 촛불이 파랗게 변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용서를 빈다면 물러갈 것입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백부인. 진태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죽인 아내에게 자신을 파멸시킬 덫을 놓아달라고 부탁하는 꼴이라니. 설아는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차가운 칼을 갈고 있었다. 그래, 직접 구해오거라. 내 손으로 내 죄의 증거들을 모아오거라. 우물가에 가서 이끼를 긁어낼 때 과연 내가 무엇을 보게 될지 기대되는구나. 그날 오후 진태는 하인들의 눈을 피해 뒷산 우물가로 향했다. 1년 전 자신이 설화를 던져버린 그 폐우물이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입구를 가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풀잎들이 쏴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진태는 소스라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빌어먹을 짐승. 진태는 돌을 던져 까마귀를 쫓고 우물 안으로 밧줄을 내렸다. 이끼를 긁어내려면 몸을 숙여 안쪽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는 밧줄을 허리에 묶고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내려갔다. 서늘한 냉기가 전신을 감쌌다. 어둡고 축축했다. 진태는 벽에 붙은 미끌미끌한 이끼를 손으로 긁어냈다. 손톱 밑으로 진흙과 이끼가 파고들었다. 그 감촉이 너무나 생생하여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무언가 물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진태는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 깊은 곳에 고인 물. 그 물 표면에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 형상이었다. 물에 불어 퉁퉁 부은 하얀 얼굴이 진태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흐악! 살려줘. 사람 살려. 진태는 비명을 지르며 밧줄을 잡고 기어올랐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는 허둥지둥 우물 밖으로 나와 흙바닥에 엎어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우물을 쳐다보았지만 그곳에는 고요한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헛것이다. 헛것이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게야.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긁어낸 이끼 뭉치를 주머니에 넣었다. 축축한 이끼가 허벅지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우물 안쪽에 미리 설치해둔 하얀 박동그란 닭의 설화가 수치로 눈, 코, 입을 그려 띄워놓았다는 사실을. 어둠 속에서 보면 영락없는 사람 얼굴로 보이는 그 조잡한 장치가 죄지은 자의 눈에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형상으로 비친다는 것을. 진태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이끼가,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이제 밤이 오면 그는 스스로 차린 공포의 식탁 앞에 앉아야 했다. 백부인 설화는 자신의 처소 창가에 서서 멀리서 내려오는 진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실과 바늘이 들려 있었다. 준비는 끝났어. 그녀는 붉은 실로 하얀 천 위에 무언가를 수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태가 오늘 밤 보게 될 마지막 선물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여인의 통곡 소리처럼 온 마을을 휘감았다. 오, 오, 오.
자시즈지. 밤 11시, 1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었으나 박진태의 사랑방만은 깨어 있었다. 아니,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스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휘잉, 휘.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문풍지를 긁어대며 안으로 들어오려 애쓰는 듯한 소리였다. 진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방 한가운데 놓인 상을 내려다보았다. 백부인이 일러준 대로 차린 침묵의 제사상이었다. 상 위에는 기괴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우물벽에서 긁어온 축축한 녹색 이끼, 날이 무디고 녹슨 은장도, 사기 그릇에 담긴 검은 닭의 피, 그리고 산산이 조각난 거울.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 오직 원한과 죄의식만을 상징하는 물건들 뿐이었다. 진태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성냥을 그어 초에 불을 붙였다. 칙, 화르륵.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오직 촛불 하나만을 남겨두자. 사방의 벽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진태를 향해 입을 벌리고 덤벼들듯 꿈틀거렸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게. 내 고의가 아니었네. 자네도 알지 않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 진태는 중얼거리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이마가 차가운 방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비릿한 냄새를 맡았다. 닭피 냄새인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오래되고 더 습한 냄새였다. 우물바닥에 썩은 흙냄새, 그리고 물 비린내,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뚝뚝. 진태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은 말짱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어디서 물소리가 들린단 말인가. 그때였다. 일렁이던 촛불이 갑자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이었다. 그리고 불꽃의 색깔이 서서히 변해갔다.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그리고 파르스름한 푸른색으로. 진태는 숨을 들이켰다. 백부인의 말이 맞았다. 귀신이 왔다. 설화가 온 것이다. 파란 불꽃 아래서 깨진 거울 조각들이 반짝였다. 진태는 홀린 듯 거울 조각을 들여다보았다. 수십 개로 쪼개진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거울 속에 진태는 웃고 있지 않았다. 울고 있지도 않았다. 거울 속의 진태 뒤에 젖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여인이 서 있었다. 진태는 뒤로 나자빠졌다. 거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데려가지 말게. 내가 다 보상하겠네. 돈이든 옷이든 다 태워줄 테니 제발. 진태는 허공에 대고 손을 비벼댔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에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방바닥에서 검은 물이 스며 나와 발목을 적시는 환각. 찰랑찰랑. 으아. 진태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뒤주, 곡식을 담는 나무 상자에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뒤주 위에 올려두었던 무거운 칼그릇이 떨어졌다. 요란한 소음이 고요한 밤을 찢었다. 진태는 머리를 감싸쥐고 구석에 웅크렸다. 그의 바지는 이미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같은 시각 안방, 초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진태의 비명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이 양반이 미쳤나? 밤중에 무슨 구판을 벌이는 거야. 초이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마루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설마 백부인 아니면 귀신. 초이는 숨을 죽였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사랑방 쪽을 가리키고는 연기처럼 스르르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뭐야, 내가 잘못 봤나. 초이는 눈을 비볐다. 하지만 여인이 서 있던 자리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바람에 날려온 것일까?
초이는 주위를 살피며 종이를 주워들었다. 달빛에 비추어 본 종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범의 굴에 숨겨진 것은 금이 아니라 목숨을 옥죄는 밧줄이다. 범의 굴. 초이의 눈이 사랑방을 향했다. 진태는 평소 자신의 사랑방을 호랑이 굴이라 부르며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특히 벽장 깊숙한 곳에는 첩인 자신조차 손대지 못하게 하는 비밀 금고가 있었다. 진태의 비명소리가 잦아들자 호기심과 불안감이 초이를 움직였다. 그녀는 살금살금 사랑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살짝 열자 역한 피비린내와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촛불은 꺼져 있었고 진태는 구석에 처박혀 기절해 있었다. 깨진 거울 조각과 닭피가 낭자한 바닥은 마치 살인 현장 같았다. 어머, 세상에. 미쳤어. 정말 미쳤어. 초이는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기절한 진태가 아니라 그가 몸부림치다 쳐서 열린 벽장 문틈으로 향했다. 벽장 안쪽 바닥 타일이 살짝 들려 있었다. 범의 굴에 숨겨진 것. 초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피 묻은 바닥을 피해 벽장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들린 타일을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금괴인가? 초이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다. 진태가 몰래 모아둔 비자금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서둘러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금괴가 아니었다. 낡은 장부저 2권과 몇 장의 서찰이었다. 이게 뭐야? 고작 종이 쪼가리. 초이는 실망하며 장부를 펼쳤다. 글을 잘 모르는 그녀였지만 장부에 적힌 숫자와 몇몇 이름들은 알아볼 수 있었다. 병조판서, 김대감, 쌀 300석, 뇌물, 청나라 밀무역, 인삼 500근, 아편, 그리고 서찰들. 박진태, 자네가 보낸 물건은 잘 받았네. 이번에 역모로 몰린 설환에 집안 재산을 처리하는 일은 자네에게 일임하겠네. 뒤탈 없게 하게. 초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진태가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불법 밀무역을 했으며 무엇보다 전처인 설화의 집안을 역모로 몰아 멸문시킨 증거들이었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박진태는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첩인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하리라. 미친 영감탱이. 이런 위험한 걸 왜 끼고 있어? 초이는 공포에 질려 장부를 품에 안았다. 이걸 당장 태워버려야 하나? 아니면 이걸 들고 도망쳐야 하나? 그때였다. 그것을 태우면 부인도 함께 타 죽게 될 것입니다. 서늘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초이가 소스라치며 뒤를 돌아보았다. 열린 방문 앞에 백부인이 서 있었다. 달빛을 등진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부인? 여긴 어떻게? 비명소리가 들려 걱정되어 와봤습니다. 헌데 재미있는 것을 찾으셨군요. 백부인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낭자한 닭피를 밟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 장부, 박대감의 목숨줄이자 초이 부인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박대감은 이미 미쳐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백 부인이 턱짓으로 기절한 진태를 가리켰다. 귀신을 본다며 구판을 벌이는 가장, 뇌물과 역모의 증거를 끌어안고 사는 사내. 이 배는 곧 침몰합니다. 침몰하는 배에 계속 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백 부인이 초희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와 손을 잡고 살기를 도모하시겠습니까? 초희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정체가 무엇인가?
왜 한밤중에 나타나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명확했다. 진태는 끝났다. 초이는 품에 안은 장부를 꽉 쥐었다. 살아야 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태의 첩이 되었는데 역적의 가족으로 죽을 수는 없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소? 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백 부인은 우아하게 웃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선택하십시오. 미치광이와 함께 죽을지 아니면 이 장부를 이용해 박대감의 재산을 챙겨 떠날지. 재산. 그 단어가 초이의 뇌리에 박혔다. 어떻게 하면 돼요? 초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포가 사라지고 생존 본능과 탐욕이 그 자리를 채웠다. 백부인, 설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걸려들었구나. 이제 너희 둘은 서로를 물어뜯게 될 것이다. 설아는 초이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하고 은밀하게. 내일 아침 박대감이 깨어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귀신이 노한 이유는 그 장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다음 날 아침 진태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깨어났다. 지난밤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파란 불꽃, 거울 속의 귀신.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방 안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피 묻은 바닥도 깨진 거울도 없었다. 꿈이었나? 그때 초희가 탕약 한 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대감님, 정신이 드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방이 왜 이리 깨끗해? 대감님이 헛것을 보시고 난동을 부리셨잖아요. 제가 다 치웠습니다. 초희의 표정은 묘하게 차분했다. 평소에 호들갑스럽던 모습이 아니었다. 진태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런데 대감님, 초이가 다가앉으며 진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제 꿈에 전 부인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설아가? 예, 피를 토하며 말씀하시더군요. 대감님이 가진 검은 책을 내놓지 않으면 대감님의 눈을 뽑아버리겠다고요. 진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검은 책, 비밀 장부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걸 내가 어찌. 저는 모릅니다. 귀신이 그리 말했으니까요. 대감님, 그게 뭡니까? 대체 뭘 숨기고 계시기에 귀신이 저리도 원한을 품는 겁니까? 초이가 추궁하듯 물었다. 진태는 식은땀을 흘렸다. 설화가 장부의 존재를 알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귀신이라면,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라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태는 황급히 벽장으로 기어갔다. 타일을 들추고 상자를 열었다. 장부는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장부의 맨 첫 장, 자신의 이름인 박진태, 위에 붉은 묵으로 XX, 자가 크게 그어져 있었다.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낙인처럼. 진태는 장부를 집어 던졌다. 초이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소매 속에 감춘 백 부인의 쪽지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박진태. 내 뼈와 살을 발라먹어 주마. 방문 밖, 담장 너머에서 백 부인이 부채를 펼치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녀의 부채에는 붉은 매화가 그려져 있었다. 마치 핏방울이 튄 것처럼 선명한 붉은색이었다. 박진태의 집마당은 수십 개의 청사초롱으로 환하게 밝혀졌다. 백 부인이 내놓은 막대한 자금 덕분에 상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공짜 술과 고기에 취해 연신 덕담을 내뱉었다. 아이고, 박 대감님, 역시 도량이 넓으십니다요. 이리 성대한 잔치를 여시니 집안의 애군이 싹 달아나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에 진태는 어깨를 으쓱이며 연신 술잔을 비웠다. 백 부인이 직접 다려왔다는 보약을 마신 뒤로 몸이 붕 뜬 듯 가벼웠고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곁에 앉은 초이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했다. 그녀는 진태의 눈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초점이 풀려 있고 자꾸만 허공을 향해 혼잣말을 내뱉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대감님, 이제 그만 드시지요. 취기가 과하십니다. 에이, 이 사람아. 좋은 날에 왜 초를 치느냐. 저기 보게. 백부인이 나를 보고 웃고 있지 않나. 진태가 가리킨 곳에는 백부인이 우아하게 앉아 술잔을 입에 대고 있었다. 그녀는 진태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그 순간 진태의 눈앞이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화르륵, 화르륵. 청사초롱의 불빛이 갑자기 붉은 핏빛으로 변하더니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괴한 울음소리로 바뀌어 들렸다. 진태가 눈을 비볐다. 다시 보니 백부인의 뒤편. 어두운 그늘 속에서 누군가 서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하얀 소복, 물에 젖어 얼굴을 가린 긴 머리카락, 그리고 맨발. 그 형체는 비틀거리며 진태의 상 앞으로 다가왔다.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마른 바닥 위로 축축한 물자국이 남았다. 질척, 질척, 설화. 진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고기를 씹으며 웃고 있었지만 진태의 눈에는 오직 그 여인만이 보였다. 여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은 형형한 안광을 내뿜고 있었다. 서방님, 제가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저도 이 술 한 잔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진태는 비명을 지르며 상을 엎어버렸다. 챙그랑, 와당탕, 으악, 오지마, 오지 말란 말이야. 순식간에 잔치판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고기를 뜯던 장정들도 술을 따르던 안악들도 모두 넋이 나간 채 진태를 바라보았다. 대감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저기 안 보이느냐? 저 미친년이 내 목을 잡으려 한다. 억새야, 이놈. 전연의 머리채를 잡고 당장 우물로 다시 쳐넣어라. 진태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튀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의구심으로 변했다. 우물로 쳐넣으라고. 전처마님이 우물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다. 설아백 부인은 그 혼란 속에서 유유히 일어나 진태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대감님, 진정하십시오. 대체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이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야. 저기 서 있잖아. 내가 준 약을 먹고 나서부터 자꾸 전연이 보여. 내가 전연이랑 짠 거지. 광기에 휩싸인 진태는 이제 백부인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밀려왔다. 진태는 바닥에 엎드려 시커먼 물을 토해냈다. 그 물 속에는 1년 전 설화가 마셨던 독약과 똑같은 냄새가 진동했다. 아, 아파. 목이 타들어간다. 진태는 자신의 목을 핥히며 마당을 뒹굴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초이는 기둥 뒤로 숨어 부들부들 떨었다. 설화는 엎드려 고통스러워하는 진태의 귓가에 다가가 나지막이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방님, 이 약은 서방님이 제게 주셨던 것과 같은 맛이지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앗아간 우리 가문의 이름, 그리고 나의 세월,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이제야 밝아오고 있으니까요. 진태의 눈이 번쩍 떠졌다. 공포로 가득 찬 그의 눈동자에 백부인의 얼굴이 투영되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낯선 여인이 아니었다. 증오로 가득 찬 진짜 설화의 얼굴이었다. 너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진태는 정신을 잃고 고꾸라졌다. 잔치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박대감이 전처의 원혼에 씌어 미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권선징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가파른 내리막을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박진태가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화려한 사랑방의 천장이 아니었다. 차갑고 축축한 바닥, 그리고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였다. 정신이 드는가, 박대감. 익숙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의 진태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사지가 포박된 듯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광곡간 창고, 한복판에 밧줄로 묶여 있음을 깨달았다. 정면에는 백부인, 아니 설화가 고고하게 앉아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박진태가 형제처럼 믿고 모든 뒷일을 맡겼던 집사, 조칠이었다. 조칠이. 내 놈이 어찌 저 계집 옆에 서 있는 것이냐. 당장 이 줄을 풀지 못할까. 진태의 포효에 조칠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시대가 변했습니다. 나으리는 이미 어젯밤 잔치판에서 제 입으로 죄를 다 자백하셨지요. 우물에 전처를 던졌느니, 영모를 조작했느니,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요. 무엇이라? 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진태는 기억을 더듬었으나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뿌얘졌다. 오직 붉은 피와 설화의 비웃음만이 조각조각 떠오를 뿐이었다. 설화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발소리가 진태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벅벅벅. 조칠이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릴 줄 아는 쥐와 같지요. 내가 당신의 비밀 장부 하나를 건네주니 바로 내 발밑에 엎드리더군요. 장부. 내년이 정말 장부를 가져갔구나. 그뿐인 줄 아십니까? 지금 당신의 안방에선 초이가 짐을 싸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비상금과 폐물들을 챙겨서 말이죠. 그녀에게는 내가 관가에 고발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주었거든요. 진태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믿었던 복심과 사랑했던 첩이 동시에 등을 돌렸다. 그것도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전처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지. 우물에서 죽지 않고 돌아온 악귀란 말이다. 설화는 진태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턱을 치켜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한 건이라 했습니다. 박진태, 당신은 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와 부모님의 목숨까지 앗아갔지. 그 대가가 고작 죽음이라면 너무 가볍지 않겠어. 그때 광곡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입니까? 박진태가 자백을 했다는 곳이. 엄중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포도청의 포졸들과 함께 마을의 최고 어른인 문중 어르신들이 들이닥쳤다. 설화는 순식간에 눈물을 떨구며 겁에 질린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변했다. 나으리들, 구해주십시오. 박대감이 갑자기 광증을 일으켜 저를 죽이려 합니다. 진태는 기가 막혀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 계집이 나를 가두고 장부를 훔쳤단 말이다. 조칠아, 내 놈이 말 좀 해봐라. 하지만 조칠은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다. 관원 나으리, 대감님께서 어젯밤부터 죽은 안마님이 보인다며 헛소리를 하시더니 급기야 백부인님을 안마님으로 착각하고 해치려 하셨습니다요. 제가 겨우 포박해 두었습니다. 포도부장이 진태의 앞에 다가와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박진태, 내 놈의 죄는 이미 내 입으로 증명되었고 조집사가 제출한 장부에 영모 조작과 뇌물수수 기록이 명백히 적혀 있다.
이제 관하로 가서 어미 문초를 바꿔라. 아니야, 이건 함정이다. 저 계집이 설화란 말이다. 진태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으나 포졸들의 몽둥이가 그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퍽, 퍽, 진태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지는 사이 설화는 포도부장의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승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사냥감을 덫에 완벽히 가둔 포식자의 차분함이었다. 진태는 개처럼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멀어지는 시야 속에서 설화는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해, 서방님. 차가운 옥사곡샤한 박진태의 비명은 창살을 넘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 앞슬 무릎 위에 널빤지를 놓고 밟는 고문의 고통보다 그를 더 미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이 단 며칠 만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광경이었다. 말해라. 역모를 조작하기 위해 병조판서에게 바친 뇌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포도부장의 불호령에 진태는 피 섞인 침을 뱉어냈다. 그는 이미 폐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초이. 그년만은 내 재물을 챙겨 도망쳤을 거야. 나중에 사람을 사서 나를 빼내주겠지. 같은 시각, 마을 어귀의 으슥한 숲길. 초이는 숨을 헐떡이며 보따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보따리 안에는 박진태의 안방 벽 깊숙한 곳에서 꺼낸 금괴와 진주놀이개, 그리고 땅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마을을 떠나 한양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초희의 눈에 탐욕이 가득 찼다. 진태의 생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진태는 그저 화려한 옷을 입혀줄 도구에 불과했으니까. 갑자기 숲을 사이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초이는 걸음을 멈췄다. 누구야? 억쇠니. 조칠이야. 대답 대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길끝 안개 자욱한 소나무 아래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는 붉은 매화 비녀를 꽂은 여인. 백부인, 아니 설화였다. 부인, 짐이 무거워 보이는군요. 설화의 목소리는 산자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고요했다. 초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보따리를 뒤로 감췄다. 백부인. 아니, 설아마님, 왜 여기 계신가요? 전 대감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도 협박당했다고요. 초이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설화는 천천히 다가와 초이의 앞에 멈춰섰다. 협박이라. 내 찬물에 매일같이 독을 탄 것도 협박이었나요? 내 아이가 유산되던 날 뒤뜰에서 진태와 웃으며 비단 옷을 고르던 것도 협박이었느냐 말이다. 설화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섞였다. 초이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 비밀은 오직 죽은 설화와 진태만이 아는 것이었다. 마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재물 다 드릴게요. 다 가져가세요. 초이가 보따리를 내밀었다. 설화는 그 보따리를 발로 가볍게 밀어젖혔다. 그 더러운 재물은 내 가문의 피가 묻은 것이다. 그것을 네가 가질 자격은 없다. 하지만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박진태의 최후를 완성할 기회. 설화는 품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 하나를 꺼내 초희에게 던졌다. 이것은 진태가 가장 아끼던 밀서다. 그가 관가에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중앙 관료들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기 때문이지. 이 서찰을 포도청에 전달해라. 그러면 너의 죄는 사해질 것이다. 초희는 종이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이것은 진태를 완전히 매장할 마지막 떼기였다. 그것만 하면 정말 살려주시는 건가요? 그래. 대신 네가 가진 그 보따리는 우물가에 두고 가거라. 주인 없는 물건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초이는 망설임 없이 보따리를 내려놓고 관아를 향해 달렸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탐욕을 앞질렀다. 설아는 도망치는 초이의 뒷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초이가 전달한 서찰은 진태를 구해줄 동아줄이 아니라 그와 연루된 고위 관료들이 진태를 입막음하게 만들 독배였다. 진태는 이제 관가의 고문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권력자들의 자객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설아는 초이가 버리고 간 보따리를 들어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하나 남았구나. 설아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검은 물결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더 이상 울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되찾고 모든 것을 부숴버린 복수의 화신이었다. 포도청 지하 옥사는 죽음보다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박진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고문으로 으스러진 다리에서는 진물이 흘렀고 화려했던 비단 옷은 이제 걸레보다 못한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누구 없느냐. 물 좀. 제발. 그때 철창 너머로 정적을 깨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벅, 벅, 벅. 규칙적이고 단호한 발걸음. 이윽고 옥사장과 함께 보라색 관복을 입은 관원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소반이 들려 있었다. 죄인 박진태는 명을 받으라. 진태는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중앙의 대감들이 자신을 구하러 사람을 보냈다고 믿었다. 나를 데리러 온 것이냐. 역시 김대감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어. 하지만 소반 위에 천이 거치자 진태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곳에는 옥새가 찍힌 서신이 아닌 차갑게 식은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대감들께서 보내신 약조이네. 자네가 입을 다물어야 그분들이 사시지 않겠나. 조용히 가시게. 관원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진태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옥사장이 그의 턱을 억세게 잡아챘다. 그때였다. 관원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여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백부인, 아니, 설화였다. 모두 나가 있거라. 마지막 가는 길, 내외간에 나눌 정이 있다. 설화의 서늘한 명령에 관원과 옥사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이제 옥사 안에는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설화는 소반 위에 사약을 들고 진태의 앞에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사발을 저어 진태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서방님, 기억하시나요? 1년 전 이맘때 당신이 제게 주셨던 그 약 말이에요. 진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묶인 몸을 뒤틀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너 설마 진짜 살아 있었던 거냐? 죽었지요. 당신이 우물에 던졌을 때 나는 분명 죽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그 차가운 우물물 속에서 당신의 목을 조를 날만을 기다리며 얼어붙어 있었죠. 설화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당신이 믿었던 김대감도, 당신이 아꼈던 초이도 모두 내 손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그저 내가 쳐놓은 거미줄 위에서 춤을 추던 벌레에 불과했어요. 설화는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사발을 진태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마시세요. 이것은 당신이 탐냈던 우리 가문의 재산이고 당신이 조작했던 영모의 대가이며 내가 흘린 피눈물입니다. 우읍 검은 액체가 진태의 목구멍을 타고 흘러들어갔다. 식도가 타들어가고 위장이 뒤틀리는 감각. 1년 전 설화가 느꼈던 그 고통 그대로였다. 진태는 피 섞인 침을 내뱉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의 손톱이 돌바닥을 긁어 기괴한 소리를 냈다. 드득, 드드득, 살려. 설화. 야,
살려달라고요. 우물 속에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을 때 당신은 웃으며 돌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 돌들이 당신의 가슴을 누를 차례입니다. 진태의 눈에서 핏물이 흘러내렸다. 사지의 근육이 뒤틀리고 숨이 막혀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설화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설화는 차갑게 발을 뺐다. 당신의 무덤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역적의 명부에 기록될 것이며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우물 바닥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진태의 눈동자에서 생기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고개는 꺾였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다. 욕망으로 쌓아 올린 사내의 허망한 종말이었다. 설화는 미동도 없이 그의 시신을 내려다보다가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냈다. 그리고 소반 위에 놓여있던 붉은 매와 비녀를 진태의 가슴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설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옥사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쇠창살을 흔들었다. 챙그랑, 챙그랑, 복수의 연극이 막을 내리는 소리였다. 박진태가 옥중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관리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그를 역적으로 몰아 꼬리를 잘라내기에 바빴다. 그 덕분에 영모의 누명을 썼던 설화의 가문은 1년 만에 결백이 증명되어 복관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태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 집에서 밤마다 여인의 곡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집의 안주인이었던 초이는 미쳐버린 채 저잣거리를 떠돌며 우물 속에 금괴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새벽, 설화는 흰 나비 한 마리가 길을 인도하듯 나풀거리는 숲길을 지나 뒷산 우물가에 섰다. 1년 전 자신이 차가운 물속으로 던져졌던 바로 그곳이었다. 우물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하지만 더 이상 비릿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설화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물을 우물가 바닥에 차려놓았다. 하얀 쌀밥과 맑은 술 한 잔,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정과 그녀는 소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물 안쪽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라버니. 그녀의 목소리가 우물벽을 타고 공명하며 낮게 깔렸다. 가문의 원한을 갚았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자, 우리 집안을 짓밟았던 자들 모두 제 죗값에 거꾸러졌습니다. 이제는 부디 이 무거운 한을 내려놓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설화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뚝 떨어져 물 위로 파동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우물 안쪽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깊은 물속에서 은은한 빛이 올라오더니 수면 위로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동시에 산들바람이 불어와 설화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가족들이 그녀의 고생을 알아준다는 듯한 따스하고 슬픈 손길이었다. 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복수를 위해 백부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며 악마가 되어야 했던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참을 울고 난 설화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물 위를 떠돌던 하얀 나비는 숲 저편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물건을 꺼냈다. 백부인으로 활동하며 썼던 붉은 매화 부채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 부채를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부채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며 가짜 신분이었던 백소연의 삶도 끝이 났다. 설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안색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마을을 내려다보는 대신 산맥 너머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박진태의 죄를 심판하고 호련히 사라진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는 그녀가 귀신이었다 말하고 누군가는 하늘이 보낸 사자였다 말했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오직 저 깊고 차가운 우물뿐이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우물가에 핀 야생화들을 흔들었다. 억울한 피로 물들었던 그 땅 위로 이제야 비로소 생명의 풀이 돋아나고 있었다.